당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대권에 대한 꿈도 있는 것 같아요. 언제고 갈 준비는 돼 있었던 거예요, 투표장으로. 네. 근데 그게 이제 결집이 되는 거지. 국민의힘이 뭘 잘했어요? 잘한 거 없어요. 네. 근데 아주 그렇게 도와주더라고. 정원호 후보 측의 캠페인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이 더 도전자처럼 선거를 치러요. 김지호 대변인은 어떤 사진에 더 마음이 좀 아팠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김용남을 찍고요. 그 조국 후보도 검증보다는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어필해야 될 때가 됐다. 지난주에 꼴 보기 싫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입장이 바뀌었어.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1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트럼프가 기업 CEO들 쭉 데리고 중국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환영식이 지금 열릴 것 같은데 중국 도착해서도 뭐 한마디 하긴 했더라고요. 미국의 희생으로 중국이 성장되는 그 꼴은 못 본다고. 하여튼 트럼프 중국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또 오고 가는지는 아마 내일쯤 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은 우리 나라 안에 또 정치 뉴스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우리 시사 토크계 귀요미에서 금쪽이로 편해서 돌아온 우리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 마무리됐죠? 아직 여파가 좀 있는 거예요. 조금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위축되진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그죠? 맞을 건 맞고 가야겠죠. 네, 다 됐어. 자,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참 인자한 미소로 우리 김지호 대변인을 또 바라보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인자한 눈빛이 좋습니다. 자, 한 눈빛. 네. 자, 그리고 우리 박원석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다시 저 선출직 도전 생각 있으세요 혹시? 모르는 거죠, 사람이 지금. 그래요? 그럼요. 김영남을 보세요. 10년 동안 떠돌다가 그래도 저는 저희가 2016년에 국회 임기를 끝냈어요. 김영남이나 저나. 네. 그 뒤에 저도 2번 출마했었고 영남이나 아마 저보다 더 출마했을 거예요. 구청장도 시장인가도 나오고 해서. 네네네. 저렇게 인생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야, 모르는 거죠. 김용남 후보가 우리 박원석 전 의원님의 욕망을 다시 한번 불을 당겨. 요즘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의원님들 뵈면 이제는 차라리 방송을 더 즐기시는 것 같고 뭐 이제 선출직 욕심 없어 보이시기도 하는데 피할 수 없을 땐 즐겨야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가시는구나. 그렇게 거기가 좋은 곳인가. 자, 우리 최윤경 부장님은 도전 안 하시죠? 그럼요. 네, 불출마 어서 오십시오. 선언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확실한 불출마 선언. 그럼요. 어떤 공직에도 나가지? 저의 유일한 소망은 마포구청장이었어요. 마포에 사시는구나. 제가 이제 마포 맘카페 거의 이제 한동안 죽순이었기 때문에 생활 밀착형 의제들이 좀 해결됐으면 어머, 좋겠다. 잘할 것 같아. 예를 들면 마포 거리에 소나무를 가로수로 한번 갈아버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박강수 구청장 찾아갈 뻔했잖아요. 지금 왜요? 뭐 하고 소나무는 가로수로 쓰지 않는 나무입니다. 맞아. 맞아요. 불이 나면 확 붙기는 그렇지. 하고 거리의 송진이 떨어지고 엄청 비싸. 비쌉니다. 달리기가 쉽지 않아서. 그 송충이.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을 네. 때마다 제가 아주 분노해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동네 행사를 이제 많이 다니면 몇 번 더 분노하면 나갈 수도 있겠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로수는 다시 바뀌었어요? 아니면 아니 그대로 있어요. 소나무예요? 소나무로요? 네. 비싼 거를 가로수로. 그리고 이제 소나무가 잘 고사해요. 맞아요. 가로수는 맞아요. 되게 생명력이 중요한데 강해야죠. 그렇지. 그래서 안 쓰는 거거든요. 맞아요. 뭔가 좀 세금을 낭비했을 개연성이 높죠. 그렇습니까? 이게 지역 행정에도 관심이 많으시군요. 우리. 제가 사실은 성남에서 예정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집단 민원을 넣다가 네. 그러다가 이렇게 친해져갖고 그런가요? 이렇게 됐으니까 무슨 민원을 그렇게 넣으셨는데? 아니 뭐 똑같아요. 뭐 우리 동네 도서관을 지어주세요. 우리 동네 뭔가 스포츠 센터를 지어주세요. 이런 거 집단 민원 넣다가 이재명 시장이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 최고로 우리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래요. 대부분 저희를 피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안 그러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가까워지셨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내 정치권 뉴스들을 일단 국회의장 소식이 좀 네. 있군요.
짧게 보고 갈까요? 그렇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후보를 선출하면 그 사람이 이제 국회의장 후보가 되고 찬반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조정식 의원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출마자는 조정식, 박지원, 김태년 이렇게 세 사람이었는데요. 조정식 의원이 친명계인 조정식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앞서 제가 짜투리 뉴스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대통령이 이 선호투표제를 설명하면서 그 링크에 기호 2번 조정식 지금 본인이 대통령이 쓰신 글보다 훨씬 더 크게 기호 2번 조정식이 왕따시바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왕따시.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거 대통령이 밀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뭐 어쨌든 친명계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조정식 그 후보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공천하는 과정이나 살림살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네. 그런 사람이었고 실제로 당에서는 이변이 없이 조정식이 됐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조정식 이제 아마 국회의장 되실 분은 아주 대중적으로 많이 인지도가 높은 분은 아니잖아요. 물론 꽤 다선이시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그 어떤 캐릭터입니까? 경기도권에서는 네. 가장 그래도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유명한 의원님 중에 한 분인데 사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각됐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네. 사무총장을 하셨는데 예.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님만큼은 아니지만 사무총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초를 많이 당하셨어요. 각종 의총이나 이런 데 많이 불려나가서 이재명 대표 대신 뭐 좀 뭐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든지 당무 관련해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어떤 비주류 세력으로부터 성토를 많이 당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분이 굉장히 다선 의원이고 사무총장임에도 불구하고 대립돼서 싸운 게 아니라 그냥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런 모욕에 대해서 그냥 뭔가 반박하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네네.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마도 많은 그때 그 모습을 본 국회의원들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들이 그런 온화한 모습을 보고 우리 당의 품격을 대변하는 그런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다. 그래서 국회의장으로 선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식 의원이 586인데 네. 다른 586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발탁이 돼서 바로 공천받고 출마하는 이제 이런 트랙으로 정치권에 입문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분은 그보다 더 일찍 아마 정치권에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당직자로 들어왔을 거예요 처음에. 그랬다가 이제 재정구 고재정구 네네네. 시흥에서 국회의원 지내셨고 예전에 이제 빈민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근데 재정구 의원이 뭐 한겨레 민주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당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거기 보좌관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이제 시흥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근데 이분이 관운이 좋아요. 17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내리육선입니다. 지금 국회에 내리육선이 있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수도권에서 네. 또. 저기가 있다. 조경태 의원이 있다. 공교롭게 조시들이네요. 거기도 내리육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게 어려웠던 선거. 이를테면 18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 그때 민주당 의석이 90몇 석인가밖에 안 됐어요. 네. 수도권에도 거의 전멸할 때인데 2008년 총선. 근데 그때도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경선도 몇 번 안 했어요. 나중에는 거의 그냥 저 전략공천으로 단독공천만 네네네네. 받았거든요. 관운이 좋은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잘 안 알려졌어요. 근데 제가 19대 국회 때 상임위 한 2년 같이 했는데 네. 정말 인품이 좋아요. 부드럽고. 그래요? 네. 그래서 조정식 의원을 뭐 이렇게 좀 모나게 평가하는 그러니까 심지어 상대당에서도 여야를 갖지 네, 않고. 그런 분이어서 국회의장 감이죠. 네네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보 맡는 순간에 다 이분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나요? 굉장히 막 이렇게 파이팅 뭐 이런 쪽은 아니시고 좀 아주 온화한 성격. 온화하고 원만한 이런 분입니다. 뭐 국회의장으로서는 뭐 가장 중요한 덕목일 수도 있겠네요. 네. 부드럽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조정식 이제 국회의장이 되겠고 부의장은 누구 됐습니까? 여당 몫으로는 남인순 의원이 됐고요. 네. 그리고 야당 국민의힘 몫으로는 박덕과흠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박덕흠 선생.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까지 됐으니까 이제 얼마나 더 신이 나실지. 아이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사돈이 어쨌든 네, 출마 포기하는 주저앉히고, 바람에 네, 본인이, 부의장까지 되셨네요. 네, 된 거죠. 만약에 정진석 출마했으면 이제 박덕흠 국회 부의장도 쉽지는 않았겠죠. 아, 당내 여론 매우 나빠졌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 부의장 결정이 좀 됐고요. 다음은 당 대표 관련된 뉴스가 좀 있군요.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과 만찬 자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최근에 국회 상임위원회별 여야 의원들을 쭉 만나는 그런 일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원내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까지 사실상의 식사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이건 이제 당 대표를 준비하기 준비하고 위한 있는 건 아니냐, 8월에 당권 도전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 식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대요. 우리가 5월 말이 되면 원구성을 다시 하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김민석 총리는 놀랍게도 아직 의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가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총리로 계속 사실 있을 거면 상임위 출석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상임위를 가는지가 중요하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당권 도전으로 기사가 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도. 당으로 이제 돌아오기 위한 이야기들 꺼내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돌아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직은 뭐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네. 6.3 지방선거가 끝나야 네. 뭐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김민석 총리는 행정부의 어떠한 정책을 입법부를 통해서 제도화해야 되고 네. 당과 고위 당정청 회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활발하게 의원들과 식사 정치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뭔가 당 대표를 포석으로 두고 해석하는 것 자체는 현재로서는 좀 이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하실 얘기를 미리 다 어디서 지침 받고 오신 건 아니, 아니죠? 저 머릿속에 이렇게 딱 그렇죠? 지금 바로 네. 생각나는 말씀. 아, 그래요? 아니, 의원들하고 김용남 얘기가 아닌데 뭐. 의원들하고 식사 정치는 원내대표 나올 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저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당 대표를 출마하려고 했다면 선거 전에 어쨌든 총리직에서 물러나서 선거에 발벗고 나서서 네. 사실 그 당내 세력을 만들기 제일 좋은 공간이 선거거든요. 공천도 그렇고 지방선거 본격화되기 전에 네, 나와야 선거 된다. 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가 한 5월 초쯤에 총리직에서 물러나서 이 당권 도전이 뛰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선거 유세 지원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8월에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바로잖아요. 근데 안 나오시길래 야 출마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나서 뭐 모르긴 합니다만 근데 의원들하고 뭐 식사 정치한다고 그게 그 전당대회 특히나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룰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예. 지방선거 끝나고 아마 정부로서는 뭐 새로운 총리를 또 발탁을 해가지고 그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이렇게 전환하고픈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제3자가 보더라도 그럼 누가 새로운 총리로서 적합할까 하면 딱 떠오르지를 않는 측면이 있고요. 네.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도 당대표 하고 싶죠. 최고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자기가 나설 때 의원들이 얼마나 이제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쌓여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반쯤 걸쳐진 것 같은 모습으로 어쩌면은 총리직을 계속할 수도, 그리고 지금 요번에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에 뛰어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 좀 이렇게 두드러지는 몇 가지 행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저런 그 연유 속에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한 게 아닌가 일단 보는 거죠. 분위기를 한번 본다. 일단 그러니까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이 세 분이 유력한 후보권에 있는 그렇게 거죠? 보이죠. 네. 그 중에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로 나올 건가 아닐 건가 뭐 아직은 뭐 이야기하기 좀 근데 이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 출마에 유력하면 송영길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당 대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총리직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아, 송영길 총리, 김민석 당대표. 총리의 이런 김민석 분들이요. 당대표. 그래서 사실은 여권에서는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굉장히 관심인데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로 나왔을 경우 어떤 분이 총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 그러면 그 당대표 총리 이 과정에 정청래 현 당대표는 자리가 별로 없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출마를 한다고 다 당대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조합으로 가느냐 보는데 정청래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은 없지만 내각보다는 대표 연임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내에서 계실 것 같다. 자, 그리고 국힘의 장동혁 대표. 네. 아, 요즘 아주 신이 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를 간판으로 한 원톱으로 한 선대위를 출범했습니다. 계속해서 후보들이 이선 후퇴하셔야 한다, 물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어쨌든 아이 간판 나 말고 누가 있어. 이게 장동혁 대표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전면에 내세워서 대여 공세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인데 이 자리에 중앙 선대위 출범식에 원래 같이 공동선대위원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던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등 중진들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선임되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같이 한 사람들은 이제 우재준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최고위원단 명단에 있는 분들이었는데 선대위 명단에 이름이 올라온 우재준 최고위원은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이 발표를 하는 거야? 이런 입장을 또 냈어요. 그리고 이 우재준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빠져야 선대위 구성에 참여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아, 최고위원인데도 네. 하여튼 공동선대위원장 등도 이름이 나오긴 했는데 본인들의 동의를 다 받은 것 같지는 않다. 네. 하여튼 원톱은 장동혁 그렇습니다. 선대위원. 센터입니다. 센터.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열심히 선거에서 활동하고 만약에 선거 결과가 참패가 아닌 걸로 나오면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들도 지금 좀씩 나오고 있습니까? 전망이라기보다는 예. 본인의 확고한 생각일 거예요. 아, 본인의 의지.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어쨌든 당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대권에 대한 꿈도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 보면 장동혁 대표가 있더라고요. 그럼 본인은 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요? 대권 꿈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막상 이렇게 당원들을 보면 아직까지 나를 지지한다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선 후퇴는 바깥에서 나오는 얘기이지 본인은 아예 진짜 그거 자체는 열외였던 것이다. 그렇게 보이네요. 네. 사실 그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판단력 이것도 저는 지난 방미를 전후로 해서 거의 끝났다 이렇게 봐요.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 문제를 둘러싸고 조용한 이유는 선거가 닥쳐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분산형 선거잖아요. 총선이나 대선처럼 집중되는 선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후보자들 중심이니까. 근데 저렇게 본인이 상임선대위원장 맡아가지고 계속 이제 언론 화면에 비춰서 대여 강경 발언을 하는데 그 강경 발언도 뭔가 이게 그 비판의 대목이 정확하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뭐 본인 스스로든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내놓는 메시지든 이게 대안적이면 효과가 있는데 그냥 싸납기만 해요. 제가 보기에 장동혁 대표가 내놓는 메시지가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면하고 뭐 심지어 양양자 그 경기도지사 후보 같이 최고위원을 했던 장동혁 네. 대표 체제하에서 비슷하게 외면하는 추세고 결국 저기 추풍령 아래 뭐 불경 대구 경북 이쪽만 다니는데 거기라고 뭐 개소식에 온다는 것까지는 못 말렸지만 자주 오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그 생각보다 스코어가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네. 젖잘싸하면서 연임하겠다 나오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정치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지금은 본인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도 네. 막상 그 결과가 닥치면은 뭐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고 무엇보다 장동혁을 당대표로 만들었던 당내 세력이 있잖아요. 이른바 찐윤이라고 네. 하는
근데 그분들이 저 정도의 판단력과 저 정도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계속 용인해 주려고 할까요? 찐윤들도 찐윤들도 이미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아, 그래요? 다르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준이 있잖아요. 서정욱 변호사가 한 이야기를 따르면 그 뭐 단체장에서 한 4개 정도 하게 되면 뭐 대구, 경북, 뭐 부산, 울산에서 하나 정도 하고 뭐 보궐에서 대구 플러스 뭐 또 몇 개 해가지고 다 합해서 10개 정도 되면 장동혁은 물러날 필요가 없다. 이런 본인들만의 기준을 이미 세운 거잖아요. 아니 하긴- 16개에서 10개가 어떻게 아니, 돼요? 16개 아니고 16개에서는 보궐까지 한 합해가지고. 3개, 4개. 네. 그러니까 말이 달라진 거잖아요. 처음에는 서울하고 부산이 돼야 그게 성공한 것이다 네, 그러다가 네. 지금 그 얘기는 쑥 빠지고 부울경을 보니까 왠지 괜찮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서정욱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의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언더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어떤 당의 미래에 대한 보관을 갖고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은 에이 뭐 다음 총선에도 내가 공천만 받으면 패스 이렇게 되는 것인지 카운터를 할 만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금 행하고 있는 정치 행보는 좋게 말하면 네. 본인은 큰 욕심 없이 내가 이길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는 이익만 네. 딱 가지고 네. 최소한의 옹벽을 치고 버티겠다. 네. 이 얘기인 거야. 어차피 여기서 중도 확장 전략을 펴고 무리하게 어떤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네. 이번 탄핵 이후의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네.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겠느냐.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당대표로서 추구할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좌파의 이익, 결국 추경호, 이용, 뭐 이진숙 이런 윤 어게인 후보들을 최대한 많이 안전한 지역에 공천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기존 국민의힘이 한 10개 정도 광역단체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4개만 확보해도 우리가 뭐 4개가 어디냐. 그러면 이제 이후에 선거 이후로도 본인은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네. 이후에 총선 공천권을 가진 한번 연임 당대표도 도전해 보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계산을 하면서 네네네네. 주변에 있는 경쟁자 한동훈 대표도 제거하는데 성공했죠. 그리고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들이 뭔가 지방선거 기간 중에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없애버렸다. 근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이 한 일주일 사이에 한 20년은 늙으신 것 같은 느낌. 사람이 예전에 마라탕 매운맛이었다가 약간 평양냉면 슴슴해진 느낌. 중계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매력이 약간 좀 평양냉면이 몸에 좋습니다. 아니 근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네.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위기에 처하는 거를 가장 염려하는 게 민주당이고 네.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부활하는 걸 흐뭇하게 바라보는 게 민주당이에요. 장동혁이 영생해야 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뭐 약간 지금 양당 대표들이 네. 지방선거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 거취나 당내 위치 네. 이런 걸 놓고서 단지 이게 이번 선거만이 아니고 이후에 본인의 진로까지 염두에 둔 그런 행보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거기에 대한 강한 반발과 저항도 있어요. 뭐 국민의힘은 당연하고 지금 민주당도 전북에서 정청래 대표하고 지금 김관영 전 지사가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세게. 네. 그게 이제 8월 전당대회에 정청래 대표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전북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그래서 양쪽의 당대표에 대해서 서로가 전략자산이라고 서로 상대당에서 뭐 이런 부르는 희한한 상황이 지금 그래요? 벌어지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는 진즉 전략자산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저희는 아니고요. 이 얘기는 하나 그러면 같이 전달할게요. 그 정청래 대표가 울릉도에 이제 갔는데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에서 영남 지역 방문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보수를 결집시키는 역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질문들 하니까 그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 일정은 알아서 할 테니까 언론은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론이 간섭은 아니도 물어볼 수는 있잖아. 네. 언론이 일정을 짜는 건 아닌데. 조금 불쾌
했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이 가기도 했는데 전국을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잘 안 가는 것도 갑니다. 울릉도를 당대표가 가는 일은 진짜 없었고 통영의 욕지도를 갔을 때도 그랬고 굉장히 이제 구석구석을 이제 찾아가는 행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역효과 질문에 발끈 했습니다. 아, 역효과. 그러니까 원래 이제 노련하면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감정을 그대로 드러낼 정도로 네. 불쾌하다라는 거를 기자들 앞에서 그대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본인도 의식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잘 안 먹히는. 아, 그 역효과가 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너무 만약에 신경 여기서 많이 쓴다. 효과가 좋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한 소리를 해도 계속 뭐 해보세요. 하세요 이렇게 네.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만큼 본인도 아는 거예요. 아무래도 똑같은 질문을 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그게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정청래 대표님이 당 대표 되고 난 다음에 전국 방방곡곡 뭐 민생 행보도 많이 하셨고 지역 최고에도 굉장히 많이 열은 손꼽히는 당 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런 오해는 저희가 선거 결과로 증명해 내겠습니다. 지금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선거 결과로 저희가 이기면 네.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근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전통적 그 영남 있잖아요. 국민의힘 텃밭에서 보수세가 결집되고 있는 그런 양상 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위기감을 좀 느낀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들떠 있다. 이게 선거 결과가 뒤바뀐 것은 아닌데 그래도 좁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인데요. 뉴스원이 이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이 부산시장 선거 이거 11일에 한 거거든요. 그 부산시장 선거에서 전재수 43, 박형준 4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붙은 조사는 없었어요 최근에. 그리고 대구시장 그 9일, 10일 조사를 한 것인데요. 이것도 김부겸, 추경호 각각 44, 41. 여기도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상황이 네. 됐습니다. 전부 오차범위 내고 경남지사 요거는 11일, 12일에 조사를 한 것인데 김경수 45, 박완수 38. 요렇게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 현장에 네.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면서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 어디로 오라라고 하면 거기 맞춰서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대구 표심에 호소를 하고 그리고 완전한 보수 인사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 출신 강효상 전 의원 같은 사람도 캠프에 합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캠프는 민주당 캠프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김부겸 캠프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수 인사들도 대거 들어와 홍준표 있는. 전 대표는 뭐 하고 있어요? 약간 안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한 것 갑자기 같은데. 궁금해져. 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경선 끝나고 구도가 정리열이 됐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결집이 있고 명분을 잃고 의사 표현을 하지 않던 보수 지지층들이 약간의 명분을 찾았어요. 그게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 이런 거를 여권이 추진하면서 그 역풍이 분 거고 사실은 윤석열 그 내란 탄핵 이후에 대구에서는 전통적 보수 지지층들이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김부겸 지지에 대한 강한 지지로 초반에 나타났던 건데 그 흐름이 약간 좀 달라진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일부 특히 이제 부산 같은 데서는 네. 한동훈 효과가 일부 있는 거죠. 한동훈 효과는 뭐 어떻게 해요? 한동훈 효과가 어떤 측면에서 있냐면은 네. 박형준 시장의 지난 그 두 번에 걸친 임기 동안의 부산 시정에 있어서 실정 이런 게 가려지고 마치 초반에 한동훈 대 전재수 막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잖아요. 박형준 시장이 그 뒤가 숨었어요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이 지지율에 일부 영향을 미친 측면이 없잖아 있고 사실은 지금 부산 북구 재보궐선거는 비정상적으로 이 선거에 이슈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 광역단체장 선거보다 북구 재보궐선거가 더 지금 관심사고 네. 기자들이 매일 가서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전재수 후보가 박형준 후보를 상대로 지난 시정에 대해서 검증을 세게 하는 게 집중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부분적으로 얽혀가지고 네. 추격이 이루어지고 접전 현상이 나타나는데 20일 남았거든요 선거가. 네. 몇 번 더 출렁일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은 보수가 워낙 강한 데기 때문에 네. 낙관할 수 없는 거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어제 정청래 대표가 다시 내란 심판을 꺼내들었다고요. 그걸 보면서 그거는 외연확장용 구호는 아니에요.
그러나 외연 확장 이전에 내부 결집? 결집을 물설틈 없이 하겠다. 뭐 이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영남 쪽에서도 결집할 민주당 표가 많이 있나요? 어쨌든 최대한 하겠다. 전에 하여튼 처음 여론조사 막 민주당 우세로 많이 나왔을 때 무응답 비율이 이제 꽤 있었는데 많이 그게 이제 줄었죠. 보수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몇몇 저 전문가분들께서 얘기하실 때 저 무응답은 양쪽으로 골고루 나눠지는 거 아니고 대부분 내지는 상당수가 아마 국민의힘 쪽으로 나중에 맞아요. 표로 아마 네. 나타날 거라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그 명분이 네. 그 조작 기소 뭐 국조특위서부터 예. 그 장면이 예. 그 다 보거든요. 음. 이런 것들이 계속 켜켜이 쌓이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차라리 내란 정당 심판 그러지 말고 그 소위 특검법을 통과를 시켜도 여기 공소 취소는 포함 안 시키겠다라든지 뭐 그런 드라마틱한 그게 있지 않는 한 사실은 그냥 무응답을 했지만 언제고 갈 준비는 돼 있었던 거예요. 투표장으로. 네. 그게 이제 결집이 되는 거지. 솔직히 국민의힘이 뭘 잘했어요? 잘한 거 없어요. 네. 근데 아주 그렇게 도와주더라고. 이제 지난 총선과 네.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네. 영남 지역 유권자들의 어떤 견제 심리,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뭐 지난 선거를 봤을 때 너무 민주당이 대승했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에서 특히 영남 지역에서는 좀 국민의힘의 길을 세워줘야 되지 않냐 그런 정서도 저는 있을 거라고 아,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선거 운동을 임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 그런 네, 생각이 네, 네.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장동혁 대표가 자꾸 연설에서 이재명은 범죄자, 이재명이 경제를 망친 주범이다. 네? 이런 얘기를 막 쏟아내고 있어요. 예. 최근에.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 당에서는 당내 선거와 외부 선거에 있을 때 상대 진영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뭐 좀 폄하하는 발언들을 할수록 했던 정치 세력들이 네. 대부분 다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네. 계속 그런 식으로 반성하지 않고 의기양양하게 전국을 돌아다닌다면 우리도 한번 영남에서 좀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니, 생각 민주당이 뭘 잘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아니 대표가 저희도 잘해야죠. 저희도 아, 겸손하게. 어. 겸손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 여당 주도와 이재명 대통령 주도의 강한 정부로는 얘기하면서 네. 정말 컨텐츠를 내야 되지만 사실은 견제론이 발현되는 영남 지역에서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좀 겸손하고 낮은 자세가 우선시 돼야 네,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장동혁 대표가 하도 요새 그냥 잘난 척하고 다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뭔가 중화되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를 하고 장동혁만 믿는다. 선후 관계가 네. 요즘 정확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대통령 지지도가 높았잖아요. 네. 그리고 국정 수행을 잘한다. 네. 근데 국민의힘이 과거와의 절연이 되지 않았다. 지도부가 문제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격차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소위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전후가 완전히 바뀌는 건 맞고요. 여기서 장동혁 대표는 그런 분위기에 편승한 거지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이질 않아요.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표는 굉장히 강경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들,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뀌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무응답층이라든지 네. 보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자기 판단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방적이거나 무조건적으로 상황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뭐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그런 발언이라든지 이거 자체가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그 정치인은 지금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나중에 여기가 성공을 하면은 내가 잘해서 했다라고 지금 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 이제 그 자체에 영향을 준다고 별로 네.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이제 영향을 주죠. 이게 밀어내는 효과를 가져오는 네. 거죠. 이를테면 중도 무당층에서 조작기소 특검범이나 이런 거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특히 보수 우세 지역에서 예. 투표 안 하려고 하다 투표하거나 견제 심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견제 심리가 생기려고 하다가도
장동혁 대표의 그런 메시지나 그런 행보를 보면 아유 저기가 달라지겠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박민식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100% 내란이라고 할 수 없다. 여전히 재판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지난주 외신 기자회견에서 그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가지고 질문이 들어오니까 유다의 예수 배신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열었다. 그게 배신이었지만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게 어쨌든 그 윤석열의 내란 계엄에 굉장히 비판적이고 네. 보수가 좀 바뀌어야지 저래서 되겠나. 한편으로 여당도 견제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려고 해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네. 이런 구축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이 돌아다니는 게 국민의힘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네. 자, 아니 그러니까 네. 밑으로만 다니잖아요. 영남만 다니지 네. 수도권에서 요 충청이 이제 하나의 마지노선 같이 그랬는데 정청래 대표가 막 그 아까 울릉도 이렇게 다니잖아. 표가 안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요거까지만 같이 보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로 가면 서울도 원래는 항상 저희가 소개를 할 때 정원호, 오세훈 후보 간 격차가 오차 범위 밖에 있었어요. 뭐 붙는다 했어도 정원호 후보 월등한 지지율을 계속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조사 하나 보면 9일 10일에 조사한 겁니다. 이거 세계일보가 의뢰해서 한국갤럽이 한 거, 그리고 뉴스원이 의뢰해서 한국갤럽이 한 거 보여드리는데 정원호 52, 오세훈 37 이렇게 나왔었고. 그 이제 왼쪽이 4월이고. 네, 그리고 5월에 보면 좀 붙었어요. 정원호 46, 오세훈 38 이렇게 네. 붙었는데 조금 좁혀졌는데 그래도 늘 이제 월등하게 앞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조사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KSOI에서 한 거고 12일, 13일 조사를 한 것인데 최근 거군요. 네, 이게 제일이. 오늘 아침에 나온 거예요. 예. 정원호 44.9, 네. 오세훈 39.8 이렇게 아. 되면 이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결과가 된 것이죠. 5.1. 네. 네. 자, 이렇게 정원호, 오세훈 후보, 그러니까 영남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장도 조금 붙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요. 저 새 여론조사를 보니까 예.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은 거의 비슷해요. 38, 39. 네. 근데 정원호 후보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50몇에서부터 52에서부터 지금 44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어떤 일관된 추세를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 해석을 좀 잘 해봐야 되는데 저는 정원호 후보 측의 캠페인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도전자입니다. 상대는 5선의 서울시장이고 그러면 검증을 해도 정원호 후보가 세게 검증을 해야 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선거의 쟁점화를 정원호 후보 측이 시도해야 되는데 반대예요. 정원호 후보 측이 오히려 쟁점이나 뭔가 이렇게 전면전을 좀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오세훈 시장이 시장 쪽에서 개인 뭐 신상 검증부터 시작해서 정책적인 쟁점화까지 더 도전자처럼 선거를 치러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전략적으로 정원호 후보 측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왜 저런 착각을 할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거든요. 여당 지지율이 높고 구도상 유리한 선거기 때문에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인지도가 현저히 낮아요. 정원호 후보는. 그렇잖아요. 선거 끝날 때까지 정원호 이름을 모르고 선거를 치른 유권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쉽게 좁히기 어려운 격차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후광으로 링에 올랐는데 링에 올랐으면 그때부터 본인이 싸워야 돼요. 근데 여전히 저는 아웃복싱만 하고 있다. 저는 그게 저렇게 지지율이 좁혀지는 가장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인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여론조사가 좀 잘 나와서 그게 네, 그런데다가 건가요? 최근에 네거티브를 세게 하잖아요. 오세훈 시장 쪽에서. 예. 그게 먹힙니다. 선거에서 네거티브로 하는 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여전히 아웃복싱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략 점검을 해봐야 된다. 정원호 후보 측이. 이대로 계속 다 이긴 선거처럼 챔피언처럼 아웃복싱 할 건지. 네. 아니면 뭐 네거티브 안 하겠다 좋아요. 그런 전략은. 그러면 정책 경쟁이라도 세게 해야 되는데 정책 경쟁도 피하잖아요. TV 토론 피하는 게 정책 경쟁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정원호 후보 측이 조금 저는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네거티브 얘기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제일 최근에 있었던 게 정원호 후보가 과거 한 30년 전에 있었던 폭력과 관련된 연루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처벌됐던. 그게 지금 양측에서 제일
조금 민감하게 붙는 사안인 거죠? 폭행 전과가 있는 것은 양쪽 다 인정했고 판결문도 역시 공개가 됐는데 그 폭행의 사유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이제 김재섭 의원이 양천구의 속기록을 들고 나와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이제 판결문에는 정치 관계로 이제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투다가 폭행했다라고 되어 있고 양천구 의회에 있는 그 구의원 하나가 주장한 것이 이제 그 술집에 여종업원이랑 같이 나가려고 했다가 그걸 안 된다고 하니까 폭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공격이 어디까지 먹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 이 김재섭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라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강준현 수석 대변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선거 때까지 매일 아침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정원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흑색 선전이 너무 과하다. 이건 이미 판결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또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뭔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될까요? 보통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나서가지고 아니라고 하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캠프에서 이제 총공세를 할 수는 있는데 네. 내가 가서 그 30년 전에 그것 때문에 때린 게 아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지금 구의 회의록에 네. 구의원이 예.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나 어떻게 보면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진위 여부가 판결문이라든지 아니면 재판 속기록이라든지 그러니까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뭐 확정해 준 내용이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그냥 진술한 주장이다. 그렇다면 김재섭 의원이 네. 그래도 국회의원이고 이런 어떤 고위공직자인데 네. 이런 정도 사실은 뭐 굉장히 내용 자체가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정말 악의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악의적인 마타도라고 할 정도로 심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네. 공신력 있는 증거를 들이대고 이야기를 해야지 네. 구의의 회의록을 가지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본인이 국회의원인 만큼 뭐 사건 기록이라든지 뭔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청담동 술자리. 그때 그 김의겸 네. 의원이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나 장관직 걸고 이거 사실 아니다. 의원 당신은 무엇을 걸겠느냐. 이게 굉장히 임팩이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가티브 뭐 흑색 선전이라 그러셨는데 마타도로 보면 이거 최악이에요.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히 흑색 선전에 불과하다면 네. 그렇다면 훨씬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말 같지도 않아서 무시한다 그러면서 다 넘어가니까 그게 특히 그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 기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정원호 후보도 할 말이 많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얼마나 속으로 울분에 지금 억울한 게 많으면 그랬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굉장히 의아해하거나 또는 정원호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그 호응하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좀 당혹했다라는 말도 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뭐 30몇 년 전 얘기다 그러지만은 서울시장이라는 그 직책에 맞는 검증에 얼마만큼 그 당당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솔직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과연 여성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반은 여성 유권자예요. 네네네. 안 좋게 조금 더 볼걸요? 적극적으로 이건 나와야 된다 그럼요. 말씀이시고요. 이게 만약에 아니면 얼마나 억울한 그리고 어떻게 이런 마타도도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네, 근데 네. 너무나 거의 종교인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 이거지. 네. 그걸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뭐 당에서는 뭐 허위사실 그래서 공표로 고발했어요? 네, 고발한다고 하니까 아, 좀 이게 기다려 하겠다는 보시죠. 방침하고. 고발했어요. 김재섭 그래요? 의원에 대해서는 했고. 근데 이 정도 되면 고소해야지 본인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게 어쨌든 이 네거티브 공세가 효과가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저는 더 오래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추진 의원이 당시에 그 폭행 피해자
국회의원의 비서관이었던 사람의 육성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 보면 5.18 언쟁은 없었고 당시 사과도 못 받았다. 정원호 당시 비서한테 뭐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당시에 시비의 원인이 뭐였냐 이 얘기까지는 오늘 이제 주진우 의원 녹취 공개 안 나왔는데 그 얘기까지 만약 피해자 입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쟁점이 될 소지가 있고 어찌됐건 이걸 통해서 분명해지는 건 정원호 그 후보가 예전에 30년 전이지만 술 먹고 사람을 때렸네. 그걸로 벌금도 받았네. 이걸 모르는 유권자도 많았는데 그걸 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그 원인이 뭐였는지를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 네거티브 하는데 잘 대응을 안 하네. 저 사실인가 봐. 이런 식의 이제 뭐 비약이면 비약일 수 있죠. 근데 그런 그 평판이 네.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어요. 때문에 이런 거는 끊을 땐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데 뭔가 단호하게 안 끊겨요. 아, 단호하게. 네. 어제는 일단 그 판결문 전체를 공개하면서 네. 당시에 있었던 기사들을 공개했죠. 그때 이제 뭐 5.18, 6.27 뭐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싸웠다 이렇게 공개했죠. 기사는 네. 판결문을 보고 썼을 것이고 아마 취재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사건 사고 취재했죠. 기자 경찰 네. 취재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판결문도 쌍방 조서에 근거하기 때문에 저 판결문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럼 판결문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구의회 회의록이 왜 잘 힘을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판결문이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네. 아무리 구의회에서 어떤 주장도 할 수 있다 있지.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주장이 나왔을 때는 그 당시에 아무리 27살 비서 출신의 청년이어라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냐? 그럼요. 네. 그 넘어갈 수 있어요? 27살에? 안 되죠. 네. 저한테 그랬어. 강한 대응을 했어야 했다. 네. 하면 좋겠다 이런. 이건 뭐 오늘 내일 아마 정원호 후보 측에서 얘기가 나올 나오겠죠. 것 같아요. 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고. 오늘 11시 40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네, 얘기했어요. 네, 네. 근데 그럼 정원호 후보가 직접 하는 의견인지 모르겠어요. 아, 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네. 뜨거운 데로 빨리 가겠습니다. 네, 평택을로 가보겠습니다. 네. 격전지인 평택을에서는 지금 눈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한 부상 투혼들이 있는데요. 조국 대표가 그 선거 일정 중에 이마에 문을 세게 부딪혀가지고 지금 눈이 아이고. 크게 다쳤다고 하네요. 네. 이게 지금 보면 사진 나가고 있죠. 눈 위에가 조금 많이 부었어요. 보니까 멍이 심하게 들고 그래서 그 이 부상인 상태고 그리고 네. 김용남 후보는 이제 격한 일정으로 눈동자에 핏줄이 떠져서 빨갛게 변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여론조사나 같이 볼게요. 저희 JTBC가 조사했을 때 이제 조국 후보가 1등 나왔었잖아요. 저희가 그거 이제 이틀에 걸쳐서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또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한국갤럽이 뉴스원 의뢰로 한 조사인데요. 이거 5월 12일, 13일 그 조사한 겁니다. 평택을 지역 구민 상대로 김용남 29, 유이동 20, 조국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이 조국 그다음에 김용남 두 사람이 지금 눈 다친 사진, 또 네. 눈에 핏줄이 터진 요 사진도 보셨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어떤 사진에 더 마음이 좀 아팠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김용남 후보의 그 충혈된 눈 다친 사실을 모습에 말해, 사실을. 마음이 갔고요.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분의 어떤 출신이나 배경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도 하셨고 법무부 장관도 하셨죠. 네.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조국 후보가 보여주셔야 하는 것은 네. 본인의 능력이 무엇인가. 음. 평택을 싫어하는 것도 능력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평택에 활동하는 시장 후보, 시의원 후보들이 잘 경선을 해서 낙선 후에도 원팀으로 우리 민주당을 지지했었는데 조국 후보가 출마한 이후로 우리 김용남 후보를 비판하고 네. 조국 혁신당에 입당하셨어요. 이러한 행보가 우리 민주당으로 봐서는 해당 행위거든요. 네. 그런데 조국 후보가 2015년 우리 당의 혁신위원일 때 이러한 공천 불복을 하는 후보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엄정하게 대처하고 네. 많은 징계를 해야 된다. 강력한 징계를 해야 된다. 어허. 그런 의견을 내셨던 분이거든요. 예. 이런 거는 사실상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는 제가 지금 뭐 우리가 신라시대 진고의 선거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네.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조국 후보에게 능력을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숙제가 뭐냐? 민주 진영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출신이나 배경이 달라도 다른 존재를 포용성 있게 포용하고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잘 융합해서 더 큰 민주당을 만들 수 있냐?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냐? 네. 저는 그런 거에 방점이 있는데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세월호 관련된 건에 대해서도 예. 자신이 또 사과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당에 있어서도 뭐 저를 비롯해서 한준호, 김용 부원장 많이 가서 원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김용남 후보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어. 굉장히 우리 당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조국 후보도 검증보다는 네. 이제는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어필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디 지난주에 꼴 보기 싫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입장이 바뀌었어. 조국 혁신당의 네. 검증 전략에 네.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을 좀 제가 잘 표현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표현이 가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네, 직접 김용남 만나서 후보에게 사과하셨잖아요. 사과드렸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저 여론조사 추이를 보니까 네. 그 지금 이제 1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중 네. 추세잖아요. 근데 제가 눈에 띄는 게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맞아요. 저게 참 8%가 궁금합니다. 여전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김재현 후보는 많이 줄었어요. 어. 그건 이제 조국 후보 쪽으로 김용남 후보 쪽으로 흡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황교안 후보가 변수가 되겠네요. 지금 저 추이라면은 네. 만약 황교안 그 유이동 사이의 단일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이동 후보 단일화는 못할 거예요. 명시적으로. 그냥 드롭한다 황교안이. 그러면 그 지지율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그게 이를테면 김용남 조국 후보 사이에 단일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김재현 후보까지 포함해서 이런 정치적 그 압박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막판까지 모르겠네요. 평택 선거는. 내가 뭘 그런데다가 지금 조국 후보 측의 전략, 조국 네. 혁신당 쪽의 전략이 먹힌 겁니다. 저게 네거티브라는 게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까 선거에서. 그런데다가 민주당 지지층들 중에 전통적 지지층들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온 건 알겠어. 근데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까지 했어? 그런데다가 제가 김용남 의원이 약간 실수했다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흥분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범죄자에 대한 무슨 뭐 거부반 알라지반. 이런 거 그거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네.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까지 자극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네. 범죄자 프레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바로 받아쳤잖아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그 후보를 상대로 이 보수 언론이나 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다. 이게 이제 정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김주호 대변인은 해당 행위라고 했지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땡큐죠. 그 민주당 쪽 인사들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직 지역위원장, 전직 시의회 의장, 네. 현직 시의원. 이 사람들은 바닥피심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조국 혁신당 표를- 조직이 없었으니까. 표를 몇천 표 혹은 만 표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직 시의회 의장, 현직 시의원 네, 같은 네, 경우에. 이거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김용남 입장에서도. 근데 그런 조직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정말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잖아요. 요즘도 글쎄. 일반 저 유권자들에게도 조직이 강력하게 작용을 해요? 예전에보다 덜한데 덜하지. 그래도 현직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매일 얼굴 맞대고 그 사람들 민원 처리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명분 있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명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저기 현직 시의원 자기 불출마 선언하면서 내가 왜 조국혁신당과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지 입장을 밝혔는데 상당히 명분 있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여기가 험지일 때 여기를 지키면서 지난 대선 뭐 그 지난 선거들 어떻게 해왔는데 갑자기 아무 뿌리도 없고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을 그냥 낙하산 떨구듯이 명분도 없는 선거에 우리 귀책 사유로 이 얘기가 명분이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조국혁신당의 선거 전략은 선거 전략이고 김용남이나 민주당은 그러면 이 지금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건지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거기 민주당이 원래부터 명청 갈등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 소위 친청계와 그 조국 혁신당 간에 뭐 합당 논의가 있는 것으로 밖에서는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고 김용남 후보의 경우는
민주당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해서 지금 조국 후보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영남 대 조국의 경쟁에 상당한 관심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 구도에서 황교안 후보는 캐스팅 보트를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구도이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황교안이 계속 고우할 것인가 여기서 스탑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보면 8%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이긴 네. 하지만 과연 이걸 가지고 선거에 쓰인 비용에 대해서 보존 받을 수 보존이 있냐. 가능한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그 고려도 하면서 본인 입으로 뭐 합당 단일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또 단일화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미로운데 제가 볼 때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의 단일화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만 더 얹으면 예. 민주당이나 김용남 후보 측은 일단 김재현 후보하고 단일화를 먼저 해라. 이게 지금 시점에서 구도를 굉장히 도움이 돼요. 구도를 좁혀지고 있는 구도를 다시 벌릴 수 있는 승부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재현 후보로서는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조국혁신당에서 얻을 게 없어요. 아니 근데 조국 혁신 저 민주당이 김재현 후보 측에 뭘 그럼 줘야지. 당장은 줘야 될거 아니더라도 아니에요. 장래라도 줄 수 있죠. 약속으로 네. 그 이제 아까 조직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근데 이 지역에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유력한 평택시장 후보가 예.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2분이나 계시고 예. 시도의원으로 따지면 지금 해당 행위를 하고 탈당하신 분의 4-5배 조직력을 저희가 평택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김용남 후보의 선거 개소식에 우리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강하게 지지한다면 저는 그게 더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평택을에 현안이 있어요. 성장하는 도시예요. 네. 철도도 놔야 되고요. 네. 도로도 놔야 되고 기반 시설을 놔야 돼. 이걸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정부 여당 소속인 김용남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들이 곧 잘 어필돼서 압도할 수 있을 거다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 말에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 완전 무장하고 왔어요. 강력한 지금. 여당 후보. 세네 빡센 네. 당하고 왔습니다. 문자 폭탄 한번 받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조국 후보가 근데 이제 계속해서 김영남 후보 공격을 하고 있어요. 평택 지역이 보수 위주의 안정적 평택 지역이라는 곳이 원래 보수 위주의 안정적 정치 지형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서 완전히 변했다. 현재 구도가 유이동 후보 숫자가 쭉 빠지면서 조국 김용남 양강 구도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김용남 후보는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어쨌든 그 검찰 개혁 보안 수사권 요측에서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 더 강한 사람이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면 김용남 후보 그 당선되면 제2의 조응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검찰 개혁에 도움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뭐 더 큰 이야기까지 아마 암시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근데 조응천 후보는 문재인 대표 시절에 영입된 공천한 인사죠. 것이고 예. 김용남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경기도 일대를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가 영입한 인재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사람인데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좀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많이 했어요 오늘. 예. 됐어요. 그 정도 하시면 된 것 예, 같고. 근데 됐어요. 대통령이 영입한 사람이고 혹은 뭐 당대표가 공천한 사람인데 김용남은 민주당 만약에 정말 그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공천한 사람도 좀 비판하고 영입한 사람도 좀 비판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못하지. 네. 겁나서. 그건 또 겁나서 못해요. 이 관련해서는 이따가 선택적 비판이죠. 선택적. 신장식 의원이 또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신장식 의원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국민 배당 요 관련된 논란 한번 좀 가볼까요? 네, 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쓴 글 국민 배당금 초과 이윤 초과 세수 이 글이 이제 정말 엄청난 파장을 낳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기업이 거둔 초과 이윤을 국민들에게 직접 나누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금이 지금 더 거치게 생겼으니 누가 봐도 세금이 더 거칠 것이니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취지다. 네. 그리고 이걸 왜곡한 것은 음해성 가짜 뉴스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기업이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그 돈 뺏어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기업이
많이 벌면 그에 합당한 이제 세금을 걷게 될 텐데 그 세금이 이제 많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경우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언론들이나 뭐 상대 정당에서 이걸 너무 좀 과하게 왜곡하고 있다 이런 아마 취지신 것 같네요. 근데 아마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는 이거 당이랑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건 당에서는 또 별로 이렇게 열심히 도울 건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죠. 아마 또 대통령 정책실장은 국민 배당금이라고 얘기하면 선거에 도움이 긍정적인 될 거라. 영향을 줄 거라고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뭐 근데 네. 좋은 얘기 아닌가요? 어떤 우리가 네. 뭐 돈이 많이 거쳐서 네. 어디에 쓰일지 고민하는 내용이니까 예. 그럼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을 정책실장이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구나.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고심하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점점 앞으로는 많은 기업, 중소기업들 다 좀 힘들어질 거고 한두 개 글로벌 원탑 기업들만 살아남게 될 텐데 AI 관련해서 그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인 돈을 그냥 뭐 세금 정도만 거둘 거냐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어떤 뭐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정책을 짤 거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미국의 그 어쨌든 AI 시대를 선도하는 빅테크 오너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이를테면 뭐 일론 머스크나 샘 올트만이나 얼마 전에 한국에 방문했던 그 허샤비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소득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어쨌든 그 공론화해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정책실장이 너무 이걸 갖다 그냥 선거 앞둔 상황에서 국민 배당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데, 근데 두고 보십시오. 머지않아 국민의힘도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아니 이거 논의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논의하고 배당금은 다른 문제. 이게 이제 AI라는 거는 AI 시대라는 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네. 미중유의 블랙홀 같은 변화를 겪게 될 거고 더 이상 시장에서 노동소득을 통해서 뭔가 이게 소득을 창출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조세 구조에도 소득세가 별로 안 거쳐요. 그러면 어떤 세금을 통해 가지고 이 국가와 네. 공공성을 유지할 거니 고민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게 그 토론해야 될 이 거리들이 많은 주제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반응을 무슨 공산주의냐 사회주의자 너무 저차원적인 반응을 하고 있어서 아니, 오늘도 이야기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초과세수라고 해도 그 이 대통령이 잘해서 번 돈은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저는 좀 야당이 참 이런 부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자율 관련된 얘기도 했잖아요. 이자율? 저는 오히려 야당에서 왜 가난한 사람은 이자율이 높고 뭔가 좀 재력이 좋은 사람은 이자율이 낮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실장의 의제 뭐 문제 의식에 대해서 더 비판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고리 대금업이 흥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지금 기존 금융권에서 생각하는 그런 신용 제도와 좀 다른 대안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또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책적으로 공론화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을 좀 공론장에 놓고 여야가 좀 정책으로 좀 많이 토론하고 싸우고 했으면 좋겠다. 아니 뭐 네. 무슨 뭐 술집 가고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 이제 주로 이 SNS를 통해서 하는데 그 생각이 다르면 딱 가짜 뉴스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요번에 그 정책실장이 쓴 내용을 보면은 초과 세수와 초과 이윤이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쓰다 보니까 사람 헷갈리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초과 세수가 있어서 세를 많이 걷어들였다. 그러면 일반 상식으로는 그럼 국가 부채부터 먼저 상당 부분 정리하고 뭐 그렇죠. 예, 예.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공선을 실행할 것인가 해야 되는데 공공 배당금 얘기가 나오니까 대뜸 무슨 이거 사회주의냐 그런 말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죠. 장기적으로 보면 토론하는 게 맞는 주제예요. 근데 이제 오해 소지가 좀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네, 아이고 지금 하나만- 뒤에 또 네, 짧게 볼까요? 하나만 짧게 볼까요? 네. 그 대검찰청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데요. 하려고 하는데 중징계
정직 2개월의 징계 청구를 했습니다. 박상윤 검사 정직 2개월이요? 네, 그 대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박상용 검사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서 자백을 요구했다. 예. 수용자를 소환 조사한 뒤에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 이것들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정직 2개월 처분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사유 자체가 많이 쪼그라든 상태예요. 초반에 문제 제기했던 것과 달리. 그래서 이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백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나는 탕수육도 시켜줘봤다라고 이제 안미영 검사가 이야기를 했고 이런 걸로 징계를 하면은 누가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연어덮밥이 문제냐? 네, 라는 이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진짜 이게 뭐랄까요? 이게 굉장히 시작이 창대했는데 끝이 조금 태산명동 서일필. 네. 태산이 움직였는데 어떻게 쥐 한 마리가 나온 것 같은 느낌으로 아니 정직 2개월인데 이나마도 사유가 보니까 음식물 제공한 거 자백을 조금 그 강하게 요구했다 이거예요? 그냥 연어 술 파티하고 그 뭐죠? 신문 세미나? 뭐 이런 거가 굉장히 진술 세미나. 그 조작 네네. 기소의 핵심이었는데 그거 싹 빠진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과연 특검법안을 통과시킨들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 회의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죠. 조작 기소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검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인정하고 계속 밀어붙이기에는 네. 이 지금 징계를 하는 이게 뭐죠? 감사위원회인가 감찰위원회입니까?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할 네. 수가 있는 아니 거죠. 저는 징계할 만한 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특히 그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은 누가 봐도 그건 진술 유도 회유 네. 그리고 부적절한 방식의 이제 자백 말하자면 유도 뭐 이런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게 정당화된다면 검찰 수사는 그러면 진짜 엉망진창이 돼요.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검찰총장 권한 대행도 법무부 차관도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적절성을 인정한 거예요. 다만 연어 술 파티 이건 처음부터 굉장히 과장된 어떻게 보면은 그 의혹 제기였고 결국에는 그건 없었다는 게 지금 이걸 통해서 증명이 되는 네. 겁니다. 그리고 설령 연어 술 파티가 연어 파티가 있었다 한들 그게 조작 기소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누굽니까 쌍방울의 김성태가 나와가지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먹는 거 가지고 회유를 당하냐 이렇게 얘기한 마당인데 네. 여전히 여당 의원들 일부는 연어 술 파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여당도 진화해라. 그 인정할 건 인정하고. 수사 기록이 없이 네. 수용자를 불러서 네. 검찰청에서 140회나 네. 증언 관련 기록 없는 그런 조사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럼 그 140회에 그러한 근거 없는 조사를 통해서 각종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편의를 제공하고 증언을 조작했다. 이것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구성원에 대해서 징계를 한 사례이기 때문에 뭐 네. 정직 2개월이면 굉장히 중한 징계입니다. 아, 이 정도면 예, 정직, 중하죠. 예, 중징계에서 중징계예요. 중징계입니다. 아 이게 중징계인데 중징계고 이 정도 징계 당하면 그거는- 끝이에요. 더 큰 네.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가 필요한 거죠. 이 사실은 이런 어떤 자체적인 조사는 네. 뭐 수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더니 140회나 수용자를 불러서 조사를 함에 있어서 네. 뭐 변호사도 없고 기록도 없고 이것은 검찰이 보기에도 증언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인정해서 중징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충분히 뭐 있다. 파면이나 해임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그렇겠죠. 정직 2개월 정도면 충분히 중징계라고 볼 수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뭐죠? 다른 더 가벼운 거에 비하면 중징계라고 볼 수 있지만 네. 거의 뭐 파면 사유인 것처럼 그동안 그 소위 보여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 판단하는 사람들이 예. 인식할 때는 그렇게 그 엄청난 비리와 그다음에 조작 기소를 한 것 같은데 결국 이거였느냐 그런 그 반발이 나오는 거죠. 검찰 내에서도. 네. 자, 하여튼 이 조작 기소 관련된 대검찰청의
징계까지 뉴스 좀 전해드렸고요. 네. 한마디만 더 한마디만 하면 더 하시면요. 네, 외부에서 반입된 김밥, 햄버거, 커피 등을 먹거나 마시도록 용인한 행위 징계 사유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아주 맛있는 사과를 두고도 사지 않는 행위도 징계 사유로 봐야 되겠죠. 네, 요즘 사과 가격이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사과가 특히 이제 제철이 좀 지나다 보니까 더 비싸지고 있는데 요거 한 개에 막 3, 4천 원, 5, 6천 원씩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2kg 한 박스 12,900원에 보내드린 사과가 나타났습니다. 요거는 당도도 보장이 되는 아주 달콤한 사과. 맛들이 어떠신지 한번 잠깐만 여쭤볼까요? 저도 한번 깨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2kg에 저 가격이면 굉장히 싼 거지. 우리 김용남 후보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아 사과. 일주일 만에 바뀌었어. 사과. 네. 옵션에서 이거 상급 제품 선택하시면요. 14브릭스 이상의 당도를 또 보장해드리고 맛있지 않으면 달지 않으면 100% 환불도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이버 농수산 도매시장 사과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070-8822-6270으로 전화하셔도 되겠고요. 사과는 이게 계속해서 농산물이기 때문에 시세가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주문해 드시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반도체도 그렇고요. 사과도 오늘이 제일 쌉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신장식 의원님 잠시 후에 모시고 평택 선거도 좀 여쭤보고요. 또 민주당과 혹시 좀 불편하신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